세계 최고의 미식의 나라. 프랑스가 자존심을 걸고 차린 올림픽 식탁이었습니다. 미슐랭 출신 셰프들이 자문하고 600톤이 넘는 유기농 재료를 들여왔죠. 저는 그 식탁을 설계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15년 동안 칼을 잡으며 프랑스 음식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이야말로 전 세계의 프랑스 미식의 위대함을 증명할 무대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림픽이 시작되자 선수들 입에서 나온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재앙이다. 독일 선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은 한술 더 떴습니다. 자기 나라 셰프를 비행기에 태워 파리로 데려왔거든요. 선수촌 식당에는 아예 발도 들이지 않겠다며 점심도 저녁도 따로 싸 들고 다녔습니다. 미국 체조의 시몬 바일스 선수마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대로 된 프랑스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어떤 선수의 접시에서는 제대로 익지도 않은 생고기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미식의 나라에서 정작 운동선수들이 끼니를 굶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위해 탄소를 줄였고 가장 건강한 식단을 차렸는데 왜?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선수가 부러워하는 식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맵기 따뜻한 고기 반찬이 나오고 새벽 4시부터 셰프 15명이 정성껏 차린다는 그 식탁. 그건 우리 프랑스의 화려한 주방이 아니었습니다. 차로 왕복 3시간 거리에서 매일 150인분씩 실려오는 작은 도시락. 대한민국 선수단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치 정도나 아는 나라가 25년 경력의 프랑스 셰프인 나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음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 평생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명성과 누군가를 끝까지 생각하는 마음. 진짜 환대는 둘 중 어느 쪽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미식의 나라 프랑스를 부끄럽게 만든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토마 르페브르입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나 17살에 처음 주방에 들어선 뒤로 25년을 요리 하나에 바쳤습니다. 제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리옹의 작은 비스트로에서 평생 칼을 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버터가 녹는 냄새와 양파가 갈색으로 익어가는 소리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게 요리란 직업이 아니라 핏줄에 새겨진 운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미슐랭 1스타를 받았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정점에 올랐다고 믿었습니다. 발표가 나던 날 저는 주방 한 구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2보년의 새벽과 수천 번 대인 손등과 베인 손가락이 그 별 하나로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 별을 받은 뒤로 저는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식을 프랑스 요리라는 잣대 하나로 재담했습니다. 이탈리아 파스타는 단순하다고 깔봤고 아시아 음식은 향신료로 본맛을 가린다고 무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좁은 시야였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미식가의 안목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예술이고 철학이고 수백 년 동안 쌓아올린 문명의 자부심이죠. 소스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5시간이 걸리고 접시 위에 놓이는 잎사귀 한 장의 각도까지 계산합니다. 저는 그런 세계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2024년 봄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급식 부문 자문 셰프를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락했습니다. 전 세계 1만 5천 명의 선수가 모이는 무대. 그 사람들이 매일 입에 넣는 음식을 프랑스가 책임진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올림픽을 그저 운동 경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미식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증명할 다시 오지 않을 무대로 여겼습니다. 조직위 회의실에 처음 들어선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긴 테이블 한가운데에 운영 책임자 마르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토마, 이번 올림픽의 핵심 가치는 단 하나입니다. 지속 가능성.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탱의 설명은 거창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친환경적인 올림픽이 될 것이다. 탄소 발자국을 절반으로 줄이고 식탁 위에서부터 지구를 지킨다. 그 말이 어찌나 멋지게 들리던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식 올림픽. 고기를 적게 쓰고 그 자리를 채소와 곡물, 콩 같은 식물성 재료로 채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육류 대신 지구에 부담을 덜 주는 식단을 짠다. 저는 흥분으로 손끝이 다 저릿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향한 선언이 될 테니까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마르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년 뒤에도 사람들이 이 올림픽의 식탁을 기억하게 만들겠습니다. 마르탱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메뉴가 끌어올랐거든요.
그날부터 저와 동료 셰프들은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유기농 농장과 계약을 맺었고 무려 600톤에 달하는 유기농 재료를 들여왔습니다. 50가지가 넘는 메뉴를 개발했고 그중 절반을 완전한 채식 메뉴로 채웠습니다. 콩으로 만든 단백질 요리, 통곡물빵, 신선한 제철 채소. 저는 직접 그 메뉴들을 하나하나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비트로 색을 낸 샐러드는 접시 위에서 그림처럼 빛났고 렌틸 콩 스튜는 은은한 향이 일품이었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다. 저는 그 식단표를 들여다보며 이거야말로 미식과 환경이 손을 맞잡은 완벽한 결과물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메뉴를 시식하는 자리에서 한 동료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토마, 채식 비중이 너무 높지 않을까요? 운동선수들은 단백질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콩에도 단백질은 충분히 들어있어. 게다가 우리는 미식을 하는 거야. 양으로 승부하는 싸구려 식당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 짧은 한마디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제 판단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선수도 결국 사람이고 사람은 좋은 음식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이기 마련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의 격조 앞에서 그들의 단순한 허기쯤은 자연스레 따라올 거라고 여겼던 거죠. 선수촌 메인 식당은 3,300석 규모였습니다. 하루에 4만 끼를 쏟아내야 하는 상상조차 어려운 거대한 주방. 저는 그 한복판에 서서 갓 구운 빵 냄새와 허브 향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이런 식탁을 차릴 수 있겠는가? 오직 프랑스뿐이다. 대식대 위에는 알록달록한 채소 요리가 끝없이 늘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미리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선수들이 줄을 서서 우리 음식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문 뒤 눈을 동그랗게 뜨는 모습. 그 장면이 곧 현실이 될 거라고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각국 선수단이 어떻게 식사를 준비하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선수촌 식당을 그대로 이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나라는 자국 요리사를 따로 데려오거나 별도의 급식을 준비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명단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인천이라는 곳에서 조리사 15명을 직접 파견한다. 자국 선수들을 위해 따로 도시락을 만든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한국의 이미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김치. 매운 고추를 절인 그 빨간 채소. 제가 아는 한국 음식이라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미식과는 한참 거리가 먼 나라였습니다. 기껏해야 매운맛으로 혀를 자극하는 거칠고 투박한 음식의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프랑스의 식탁을 옆에 두고 굳이 조리사를 비행기에 태워 데려온다니. 게다가 한 명도 아니고 15명이나 말입니다. 조리사 15명을 비행기에 태우고 식재료까지 바다 건너로 실어 나르는 비용을 생각하면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낭비였습니다. 선수촌 식당에 와서 우리가 정성껏 차린 유기농 식단을 먹으면 될 일을 왜 굳이 그 고생을 자처하는 건지. 저는 그게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거나 아니면 그저 자국 선수들을 향한 과한 애정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먼 길 와서 사서 고생이 많겠군.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마르탱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탱도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각자 방식이 있는 거겠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됩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무엇을 준비하든 우리 프랑스의 거대한 식탁 앞에서는 한낱 소꿉놀이에 불과할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동료 셰프들과 와인잔을 부딪히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맵기 김치만 먹으려나? 누군가 그렇게 말하자 주방 가득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와인잔을 들고 같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며칠 뒤 제 얼굴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며칠 뒤의 개막식을 떠올렸습니다. 전 세계의 카메라가 파리를 비추고 그 식탁의 주인공이 바로 나일 거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운 발걸음이 얼마나 위태로운 착각 위에 놓여 있었는지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개막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 저는 텅 빈 메인 식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배식대,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조리대,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냉장 창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한 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뒤면 전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이 식탁에 앉아 프랑스가 차린 미래의 식단에 감탄할 것이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하겠지. 파리에서 먹은 그 음식이 내 인생 최고의 식사였다고. 저는 그 장면을 수백 번도 더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완벽하다고 믿었던 식단표 어디에도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누구인가?
매일 몇 시간씩 자기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운동선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지구를 생각했고 탄소를 계산했고 접시의 미학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음식을 입에 넣을 사람의 허기와 체력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헤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실을 뼈아프게 깨닫기까지 저에게는 정말이지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26일 마침내 파리올림픽에 막이 올랐습니다. 생강을 따라 펼쳐진 개막식은 전 세계를 사로잡았고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가슴이 터질 듯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 저 선수들이 우리가 차린 식탁에 앉을 차례였으니까요. 개막 이튿날 아침 저는 누구보다 일찍 선수촌 메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도착해 배식 때마다 음식이 채워지는 모습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색색의 채소 요리, 향긋한 통곡물빵, 정갈하게 담긴 콩 단백질 요리. 저는 팔짱을 끼고 흐뭇하게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선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떨어진 기둥 뒤에서 그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감탄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배식대 앞에 선 선수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아니라 당혹스러움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 거구의 선수가 접시를 들고 배식대를 2바퀴나 돌았습니다. 그는 고기 요리가 놓인 칸 앞에 멈춰 서더니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빈 접시를 그대로 들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입맛이 까다로운 선수 하나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수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선수들의 표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접시를 받아든 순간의 실망, 그리고 자리에 앉아 음식을 깨작거리다 그대로 일어서는 체념. 화려한 색의 채소들이 접시 위에 가득했지만 정작 그들이 찾는 것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은 접시를 앞에 두고도 포크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슬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마르탱이 제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굳어 있었습니다. 토마, 큰일 났습니다.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불만이라니 무슨 불만 말입니까? 마르탱은 손에 든 종이 뭉치를 제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각국 선수단에서 접수된 항의 목록이었습니다. 고기가 부족하다. 계란이 모자라다. 밥과 빵 같은 탄수화물이 충분하지 않다. 하루 4만 끼를 제공하는 거대한 식당이었지만 정작 운동선수의 몸을 지탱할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50가지 메뉴 중 절반을 채식으로 채웠지만 매일 5시간씩 훈련하는 선수들에게 콩요리 한 접시는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그 목록을 빠르게 훑어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식 국가가 차린 식탁을 두고 어떻게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항의는 한 나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영, 육상, 하키, 체조. 종목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메인 식당의 가장 붐비는 시간인 정오에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3,300석을 가득 메운 선수들. 그런데 식당의 공기가 제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배식대 앞에는 긴 줄이 들어서 있었는데 정작 고기가 담긴 칸은 점심시간이 절반도 지나기 전에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 선수가 직원에게 다가가 고기를 더 달라고 했지만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피크 시간에 도착한 선수들은 닭고기 한 조각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안이 바싹 말라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옆을 지나가던 한 덩치 큰 선수가 동료에게 투덜대는 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독일 수영 선수 루카스였습니다. 아니 너무 적어. 이걸 먹고 어떻게 경기를 뛰라는 거야? 그는 텅 빈 접시를 흔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백질이 나오긴 하는데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해. 어제는 결국 배가 고파서 잠을 설쳤다고. 저는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잠을 설쳤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우리 식탁 때문에. 그 한마디가 제 자부심에 처음으로 가는 금을 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와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참 동안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믿음이 빈 접시 하나 앞에서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미국 선수들의 반응도 들려왔습니다. 8해 만에 금메달을 딴 체조의 시몬 바일스 선수마저 선수촌에서 제대로 된 프랑스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동료는 선수촌 음식이 그저 그럭저럭 먹을 만한 수준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우리 음식을 두고 그저 그렇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 선수단의 이야기였습니다. 영국 올림픽 협회의 최고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다는 겁니다.
계란과 닭고기, 특정 탄수화물이 충분하지 않다. 심지어 선수에게 제대로 익지 않은 생고기가 제공되는 등 음식의 품질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 보도를 읽으며 손에 든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생고기라니. 미슐랭의 나라에서 운동선수의 접시에 덜 익은 고기가 올라갔다니. 그것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이어지는 내용은 더했습니다. 영국 선수들은 아예 선수촌 식당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선수촌 인근에 따로 마련한 자체 훈련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만 거기서 먹는 게 아니라 저녁거리까지 싸 들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요리로는 늘 우리 프랑스에게 한 수 접고 들어가던 그 영국이 우리 식탁을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밥을 해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향한 공개적인 거부 선언이었습니다. 영국 선수들은 며칠 안에 극적인 개선이 없으면 안 된다고까지 못 박았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귓가가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만든 식탁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식탁을 50년 뒤에도 사람들이 기억할 거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기억하려는 건 감탄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 동료 셰프가 조심스레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토마, 우리가 무언가를 놓친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미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경기를 하러 온 거였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제 자존심이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식단은 완벽해. 단지 선수들이 우리 음식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야.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에도 저는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적응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빼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을 사람이 정말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조직위는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긴급히 계란을 더 들여오고 고기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미 선수촌 식당에 대한 불신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회의실 한 구석에 앉아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진짜 음식이란 무엇인가? 화려하게 차려진 접시인가? 아니면 먹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채우는 그 무엇인가?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걷던 중 한 직원들의 대화가 우연히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전혀 불만이 없대요. 매끼 따뜻한 도시락을 받아간다더라고요. 한국? 거기는 식당에 거의 안 온다던데? 네, 자기들이 따로 만든 도시락만 먹는데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다른 나라 선수들이 부러워한다나 봐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 코웃음 치며 넘겼던 그 나라, 김치나 먹는 나라라고 비웃었던 그 작은 나라가 지금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호기심이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작은 나라의 조리사들은 우리가 놓친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저는 그날 밤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동안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부러워하는 도시락.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기로 말입니다. 그 호기심을 누른 채 며칠을 더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8월 초의 어느 날 새벽, 저는 차를 몰고 파리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퐁텐블로라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임시 급식센터를 차렸다는 바로 그곳,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이었습니다. 생드니의 선수촌에서 그곳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저는 운전대를 잡고 가는 내내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도대체 한 끼 도시락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먼 거리에 따로 주방을 차린단 말인가? 선수촌 안에 거대한 식당을 두고도 왜 굳이 이 고생을 사서 하는 걸까? 저는 솔직히 가서 무언가 허술한 구석을 발견하길 은근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흔들렸던 제 자존심을 다시 세울 수 있을 테니까요. 차창 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프랑스의 시골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박힌 새벽 도로 위에서 저는 며칠간의 혼란을 되짚었습니다. 긴 접시를 들고 돌아서던 선수들, 생고기 논란, 그리고 짐을 싸들고 식당을 떠난 영국 선수단.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새벽 5시가 조금 넘을 시각에 저는 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저 평범한 임시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건물의 불이 이미 환하게 켜져 있었던 겁니다. 새벽 5시에 주방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김이 얼굴을 확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조리사 15명이 각자 자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거대한 솥에 죽을 쓰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기를 볶고 있었으며, 또 누군가는 계란을 풀어 부치고 있었습니다. 주방 가득 퍼진 그 냄새, 기름에 볶이는 고기 냄새, 고소한 참기름 냄새, 그리고 따뜻한 밥 냄새. 저는 평생 프랑스 주방의 버터 향만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냄새 앞에서 제 코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침이 고였습니다. 머리로는 한국 음식을 무시했지만 제 몸은 정직했습니다. 그 따뜻하고 든든한 냄새는 격식 차린 어떤 프랑스 요리보다도 사람의 본능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어릴 적 아버지의 비스트로에서 맡던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손님을 위해 정성껏 끓이던 그 소박하지만 따뜻한 냄새 말입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한참 동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고기를 일정한 크기로 썰면 옆 사람이 그것을 받아 양념에 버무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사이 채소를 다듬고 큰 솥에 불을 살폈습니다. 마치 오래 손발을 맞춰온 한 팀처럼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주방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정확한 움직임은 드물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함은 없었지만 대신 묵직한 진심 같은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대부분의 사람이 잠들어 있을 시간에 이 사람들은 벌써 1시간 넘게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새벽 4시부터 주방에 나와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아침에 먹을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이 사람들은 그 시각에 칼을 갈고 불을 켜고 솥을 올렸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카메라가 지켜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멀리 타국에 온 자기 나라 선수들이 따뜻한 한 끼를 먹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말입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며칠 전 동료들과 와인잔에 부딪히며 비웃던 제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 한 중년의 남자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닦으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조리장 김영준이었습니다. 충북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파견된 한국 선수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베테랑 영양조리사였습니다. 저는 더듬더듬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조직위 자문 셰프이며 한국 선수단의 도시락이 궁금해서 찾아왔다고요.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평소답지 않게 작아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콧대 높았던 제가 이 낯선 주방 앞에서는 어쩐지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영준 조리장은 잠시 의외라는 표정을 짓더니 곧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곧 아침 도시락이 나갑니다. 직접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안내한 곳에는 수십 개의 도시락 용기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기는 음식들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내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고기 반찬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육볶음이라 불리는 매콤하게 양념한 돼지고기 볶음. 붉은 양념을 머금은 고기가 윤기를 내며 익어가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 옆에는 노릇하게 부쳐 돌돌만 계란말이가 가지런히 썰려 담겼습니다. 단면마다 층층이 말린 계란이 마치 정교한 케이크처럼 고왔습니다. 그리고 검은 콩을 달큰하게 졸인 콩자반이 한쪽을 채웠습니다. 밥은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시락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그저 끼니를 때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색의 조화, 영양의 균형, 그리고 먹는 사람을 향한 세심한 배려가 작은 용기 하나에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성을 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선수촌 식당에서는 그토록 부족했던 고기가 이 작은 도시락에는 몇 끼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선수들의 체력을 생각해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균형을 정교하게 맞춘 구성이었습니다. 저는 김영준 조리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재료를 프랑스 현지에서 구하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에서요? 이 먼 곳까지 식재료를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김영준 조리장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수들이 평소 먹던 그 맛이어야 하니까요. 낯선 재료로는 그 맛이 안 납니다. 그가 이어서 들려준 숫자는 제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쌀과 잡곡을 합쳐 1.5톤, 그리고 김치만 0.5톤. 선수들이 먹던 입맛 그대로의 음식을 차려주기 위해 무게로만 2톤에 가까운 식재료를 비행기에 실어 바다를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600톤이 넘는 유기농 재료를 들여왔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600톤은 정작 선수들의 외면을 받았고 이들이 가져온 2톤 남짓한 재료는 선수들의 환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재료 하나하나에 담긴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양으로 승부했고 그들은 마음으로 승부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그들은 그저 자기 선수들이 잘 먹고 좋은 성적을 내기만을 바랐습니다. 명분과 진심, 그 둘 사이의 거리가 그날 새벽 그 주방에서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김영준 조리장은 죽이 끓고 있는 솥앞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이건 찹쌀로 쓴 사골죽입니다. 경기로 지친 선수들이 속을 편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는 국자로 죽을 한번 저으며 말했습니다. 운동선수는 매 순간 몸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든든하게 채워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고는 작은 그릇에 죽을 조금 떠서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숟갈을 입에 넣었습니다. 뜨겁고 부드럽고 깊은 맛이 입안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화려한 기교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정성껏 우려낸 진하고 든든한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숟갈이 며칠간 텅 비어있던 제 속을 묵직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든든하게 채워주는 것. 그건 제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관점이었습니다. 저는 늘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더 정교하게 보일까만 고민해왔습니다. 먹는 사람이 그 음식을 먹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는 제 관심밖이었던 겁니다. 저는 손님을 위해 요리한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진짜 위한 것은 제 명성과 제 별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명치를 찌르듯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김영준 조리장은 그런 제 표정을 알아챈 듯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셰프님도 아실 겁니다. 결국 음식은 먹는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연한 한마디가 제게는 어찌나 무겁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때 도시락 배송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저는 김영준 조리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락들은 하루에 얼마나 만드는 겁니까? 그의 대답에 저는 또 한 번 입이 벌어졌습니다. 몇 끼 150인분. 그것도 점심과 저녁 하루 2번씩. 그 모든 도시락을 차에 실어 1시간 반 거리의 선수촌까지 배송한다고 했습니다. 왕복이면 3시간. 그 먼 길을 음식이 식지 않도록 매일같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시락은 정해진 메뉴를 똑같이 찍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의 요청에 따라 몇 끼 맞춤형으로 구성을 바꿨습니다. 체중을 줄여야 하는 선수, 근육을 키워야 하는 선수, 경기 직전이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필요한 선수, 그 각각의 사정에 맞춰 반찬과 양을 일일이 조절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우리는 15,000명에게 똑같은 식단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 150명을 위해 매끼 다른 도시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우리가 압도적이었지만 정성은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한 것은 거대함이었고 그들이 지킨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김영준 조리장은 도시락이 차에 실리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선수들이 잘 먹고 좋은 경기했으면 좋겠네요. 그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을 사람을 걱정하는 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시락을 실은 차가 새벽 어스름 속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차에는 단순한 음식이 실려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된 정성과 2톤의 재료를 바다 건너 실어온 마음과 먹는 사람을 끝까지 생각한 누군가의 진심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며칠 동안 애써 외면해온 한 가지 진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음식은 내가 평생 믿어온 그곳에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미슐랭의 주방이 아니라 새벽 4시에 불을 켜는 이 작고 따뜻한 주방의 말입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선수촌으로 돌아가는 1시간 반 내내 그 죽 한 숟갈의 온기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선수촌으로 돌아온 그날 오후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본 그 주방의 광경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락이 도착하는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수촌 안에는 한국 선수단이 도시락을 받아가는 픽업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그곳에 한국 선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탁구 선수도 있었고 체조 선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진 기둥 그늘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까닭 모르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들을 비웃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무언가를 배우러 온 학생처럼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이 메인 식당에서 본 다른 나라 선수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시락을 받아든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어린 선수는 뚜껑을 열자마자 탄성을 질렀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쌀밥.
윤기 흐르는 제육볶음, 노란 계란말이. 도시락은 아직 온기가 가시지 않은 채였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온 음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함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보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이 식지 않도록 배송 시간과 포장까지 치밀하게 계산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선수는 친구에게 도시락을 보여주며 무어라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메인 식당에서 빈 접시를 들고 돌아서던 선수들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같은 올림픽, 같은 시간, 같은 도시 안. 그런데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잠을 설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따뜻한 밥에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장면 사이에 서서 마치 제 인생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라 자부했던 우리의 식탁이 작은 도시락 하나 앞에서 이토록 초라해 보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 앞에서 저는 한동안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식탁이 채우지 못한 그 무엇을 이 소박한 도시락 하나가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미소가 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 베테랑 선수는 도시락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는 마치 고향에 온 듯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타국에서 맞이하는 긴장된 경기 일정 속에서 그 한 끼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선수가 도시락을 받아들고는 옆에 서 있던 다른 나라 선수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외국 선수는 한국 도시락을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그러고는 무어라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그 표정에는 며칠간 선수촌 식당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만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며칠 전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경제력이 되는 몇몇 나라들은 자국 선수들을 위해 따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본국에서 조리사를 무더기로 파견하고 식재료까지 통째로 실어온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직원들이 했던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부러워하는 도시락. 그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이 자리를 뜬 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한 도시락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교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밥의 양 하나도 허투루 정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체급이 큰 선수에게는 더 많은 밥과 고기가, 체중을 관리해야 하는 선수에게는 그에 맞는 양이 담겼습니다. 밥과 고기, 채소, 국물까지 한 끼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마치 계산된 듯 균형 있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50가지 메뉴를 늘어놓고도 채우지 못한 그 균형을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완벽하게 담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주먹밥 같은 간편식도 있었고 기력을 보충할 찹쌀 사골죽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또 경기를 마친 선수가 지친 속을 달랠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이 미리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심함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머릿속으로 두 식탁을 나란히 떠올렸습니다. 마치 저울의 양쪽에 두 식탁을 올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한쪽에는 화려한 명성과 거대한 규모가, 다른 한쪽에는 소박한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선수촌 식당 3,300석, 하루 4만 끼, 600톤의 유기농 재료. 숫자만 보면 압도적이었습니다. 50가지가 넘는 메뉴, 그중 절반이 채식. 세계 최고의 미식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식탁에서 정작 선수들은 고기 한 조각을 두고 줄을 서야 했습니다. 피크 시간에는 닭고기 한 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도시락, 조리사 15명, 매끼 150인분, 2톤의 재료. 규모로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작은 살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매끼 고기가 들어갔고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에 맞춰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한쪽은 600톤으로도 선수들을 굶주리게 했고 다른 한쪽은 2톤으로 선수들을 미소 짓게 했습니다. 한쪽은 15,000명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작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했고 다른 한쪽은 단 150명을 위해 모두를 만족시켰습니다. 저는 그 대비 앞에서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규모가 정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은 효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은 결코 마음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허기를 헤아리는 일, 한 사람의 컨디션을 걱정하는 일, 그건 아무리 큰 주방이라도 마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제가 평생 자랑해온 효율과 규모라는 가치가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곱씹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퐁텐블로의 주방을 찾았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저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본 선수들의 미소가 자꾸만 제 발걸음을 그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주방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해가 진 뒤에도 또 한 번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 도시락 준비가 한창인 주방에서 김영준 조리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며칠간 가슴에 담아둔 질문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선수촌 안에 식당이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셰프 15명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새벽 4시부터 도시락을 만든다니.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요? 제 목소리에는 며칠간 쌓인 혼란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비용으로만 따져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조리사 15명의 항공료와 체류비, 2톤에 달하는 식재료의 운송비, 매일 3시간씩 오가는 배송 차량,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이 고생을 자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영준 조리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선수들을 위해서죠.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너무도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제 가슴을 쿵 하고 쳤습니다. 저는 늘 복잡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어떤 소스가 더 세련됐는지, 어떤 접시가 더 격조 있는지.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답은 이토록 단순한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먹는 사람을 위해서. 그 한마디 앞에서 저의 25년이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선수들은 4년을, 어떤 선수는 평생을 이 한순간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무대에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도록 든든하게 먹이는 것뿐입니다. 그는 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마주보았습니다.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선수들에게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따뜻한 밥 한 끼라면 그 거리가 아무리 멀고 그 비용이 아무리 들어도 기꺼이 가야죠.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일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음식을 예술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음식을 한 사람의 인생을 떠받치는 무엇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생각했습니다. 탄소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려 했죠. 그런데 정작 그 음식을 먹을 사람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내뱉고 나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어 한동안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평생 쌓아온 자부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너짐은 고통이 아니라 일종의 해방 같았습니다. G15년 경력의 프랑스 셰프가 낯선 나라의 임시 주방에서 자기 잘못을 입 밖으로 꺼내고 있었습니다. 김영준 조리장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잘난 척도 으스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비난도 우쭐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길을 걷는 동료를 향한 따뜻한 위로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셰프님도 분명 좋은 요리사일 겁니다. 다만 이번엔 무대가 조금 달랐던 것뿐이에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차마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비웃음을 살까 두려워했던 제게 그는 오히려 위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너그러움이 제 자존심의 마지막 한 조각마저 부드럽게 녹여버렸습니다. 저는 그 주방 한구석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조리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저녁 도시락에 들어갈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저는 문득 우리 선수촌 식당의 텅 빈 고기 배식대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시각 한쪽에서는 고기가 부족해 선수들이 발길을 돌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고기가 정성껏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비를 도무지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조직위가 뒤늦게 깨닫고 계란 700kg, 고기 1톤을 긴급히 추가로 투입했다는 소식이 그날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채식 위주로 짜놓은 식단이 결국 선수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방향을 틀어야 했던 겁니다.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계란 700kg에 고기 1톤이라니. 하지만 그 많은 양도 한국 주방이 처음부터 보여준 그 한 끼의 정성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의 불만이 터진 뒤에야 우리는 부랴부랴 양을 늘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 주방은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선수들이 불평을 쏟아낸 뒤에야 움직였습니다. 피드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공급량을 조절하겠다는 뒤늦은 해명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주방은 단 한 번도 불평을 들을 일이 없었습니다.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헤아리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지식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문득 며칠 전 와인잔을 부딪히며 한국 선수들은 매끼 김치만 먹느냐고 비웃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어찌나 부끄럽던지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김치 하나로만 알았습니다. 매운맛으로 혀를 자극하는 거칠고 투박한 음식의 나라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주방에서 본 것은 제가 그토록 떠받들던 미식의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오직 먹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정성. 저는 그것을 프랑스가 독점한 가치라 믿어왔지만 정작 그 가치를 가장 순수하게 지켜내고 있는 건 이 작은 나라의 조리사들이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그 주방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 주방을 나서며 한 가지 사실을 더없이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진짜 환대는 화려한 명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먹는 사람을 끝까지 생각하는 그 진실한 정성에서 비로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토록 우습게 여겼던 바로 그 작은 나라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선수촌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평생 단단하다 믿었던 제 세계가 작은 도시락 하나 앞에서 완전히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도로를 달리며 김영준 조리장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번엔 무대가 조금 달랐던 것뿐이라는 그 말. 어쩌면 그 말이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위안이 되어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깨달음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주방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또 하나의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조리사들이 선수들에게 받은 작은 손편지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어느새 퐁텐블로의 그 주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조직이 자문 셰프로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이상하게도 발길이 자꾸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배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저는 도시락 포장이 끝나가는 주방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리대 옆 작은 게시판에 색색의 종이 쪽지들이 가득 붙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작업지시나 메뉴 안내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들여다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선수들이 조리사들에게 직접 쓴 손편지였습니다. 서툰 글씨로 꾹꾹 눌러 쓴 짧은 문장들. 어떤 것은 어린아이처럼 둥근 글씨였고 어떤 것은 급하게 휘갈겨 쓴 듯했습니다. 종이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수첩에서 찢어낸 듯한 조각, 포장지 뒷면, 심지어 도시락에 붙어있던 작은 메모지까지. 선수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무언가에 마음을 적어 조리사들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봤습니다. 조리사 선생님들, 매일 맛있는 밥 정말 감사합니다. 서툰 글씨로 적힌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타국에서 먹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집을 떠올리게 해서 눈물이 났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경기에서 졌지만 이 도시락 덕분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글. 긴장으로 아무것도 못 먹던 새벽, 따뜻한 사골죽 한 그릇이 속을 달래주었다는 글. 조리사 선생님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는 한 선수의 짧은 고백. 그 한 줄 한 줄에는 화려한 미사여구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에서 우러나온 꾸밈 없는 고마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김영준 조리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조리사에게 편지를 썼다더군요. 저는 25년 동안 요리를 하면서 손님에게 이런 편지를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미슐랭별을 받았을 때 저는 수많은 찬사를 들었습니다. 음식이 예술이라는 평론, 접시가 완벽하다는 극찬. 하지만 그 어떤 찬사에도 이런 편지에 담긴 온기는 없었습니다. 평론가들은 제 기교를 칭찬했지만 누구도 제 음식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레스토랑을 찾던 손님들은 음식을 평가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접시를 사진에 담고 맛을 분석하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은 음식을 평가한 게 아니라 음식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가의 대상과 삶의 버팀목. 그 사이에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영준 조리장은 게시판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하는 이유죠. 별점이나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별을 쫓았습니다. 미슐랭 별 하나를 받고 또 하나를 받기 위해 25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별 대신 사람의 마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어떤 별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게시판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편지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동시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평생 무엇을 위해 칼을 잡아온 것일까? 박수와 별점, 평론가의 인정. 그것들은 화려했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에 가닿지는 못했습니다. 이 작은 쪽지 한 장이 제가 받은 그 모든 찬사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음식을 만든 게 아니라 작품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작품은 감상의 대상이지만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40이 넘은 나이에 낯선 나라의 주방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한 번도 제 음식을 먹는 사람의 얼굴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접시를 내보내고 나면 그 음식이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는지는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저는 늘 다음 접시, 다음 별, 다음 평가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방의 사람들은 자기 음식을 먹을 사람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칼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작은 도시락 하나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김영준 조리장과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진천 선수촌에서 오랜 세월 선수들의 밥을 지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그는 동료들과 함께 자원해서 이 먼 프랑스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낯선 땅의 작은 주방에서 새벽 4시부터 칼을 잡는 삶. 그는 한 달 가까이 고향의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나 같은 길을 오가며 같은 정성으로 도시락을 만드는 하나. 화려한 무대도 카메라에 조명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온 세상이 환호하지만 그 선수들을 먹인 손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제 물음에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선수들이 도시락을 비우고 환하게 웃을 때 그 피로가 싹 가십니다. 그 맛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맛에 이 일을 한다는 말. 저는 그 표현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저에게 일의 보람은 늘 바깥에 있었습니다. 평론가의 점수, 손님의 박수, 동료들의 부러운 시선. 그런데 이 사람의 보람은 오로지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는 그 순간, 그 하나면 충분하다는 마음. 저는 그 단단하고 순수한 마음 앞에서 제 화려한 욕심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늘 음식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음식을 통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같은 요리사였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무대 위의 박수를 향했고 그는 무대 뒤의 사람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어느 쪽이 진짜인지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진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는 그 주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조리기구들, 한국에서 가져온 손때 묻은 솥과 칼,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먹는 사람을 향한 진심, 그 진심이 낡은 주방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아버지의 작은 비스트로를 떠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동네 손님들이 매일 찾아오던 그 따뜻한 식당. 아버지는 늘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입맛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미슐랭 별을 쫓으며 어느새 그 소박한 가르침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가 손님과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오늘은 입맛이 없으시다니 죽을 끓여드리겠다. 감기에 걸리셨다니 따뜻한 국물을 내드리겠다. 아버지에게 요리는 손님의 사정을 헤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을 받은 뒤로 손님이 아니라 평론가를 위해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 작은 주방이 잊고 있던 그 첫 마음을 제게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김영준 조리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로요? 그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제가 뭘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 겸손함 앞에서 저는 또 한 번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작은 일을 하고도 늘 세상이 알아주길 바랐는데 이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하고도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어쩌면 자기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묵묵히 도시락을 만들면서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한다고 여길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심한 진심이 저를 가장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수촌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를 잠시 길가에 세웠습니다. 창문을 열자 선선한 저녁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지난 며칠을 천천히 되돌아봤습니다. 선수촌에 처음 부착했을 때의 그 오만했던 제 모습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불과 며칠 사이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식탁과 작은 도시락, 영성과 정성, 작품과 음식, 그 모든 대비가 제 안에서 하나의 깨달음으로 모아졌습니다. 진짜 요리는 먹는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접시 위에서 감탄을 자아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지친 하루를 묵묵히 떠받치는 것. 타국에서 외로운 선수에게 고향의 맛을 전하는 것. 경기에 진 선수의 무너진 마음에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위로하는 것. 새벽잠을 줄여가며 한 사람의 컨디션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게 음식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깨달음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다시는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제가 받은 미슐랭별은 어쩌면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주방에서 본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깨닫고 나니 제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갑자기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천천히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별빛이 하나둘 돋아나는 파리의 밤하늘 아래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평생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더 좋은 재료도 더 정교한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먹는 사람을 끝까지 생각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차창 너머로 반짝이는 파리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 어딘가에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도시락을 만드는 따뜻한 주방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막을 내린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선수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고 그 거대했던 선수촌도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그 며칠간의 일이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도시락 이야기는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선수촌 식당의 부실한 식단이 도마에 오르는 동안 한국이 보여준 그 정성은 여러 나라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프랑스 언론에서도 그 작은 도시락 이야기가 다뤄졌습니다. 미식의 나라가 차린 거대한 식탁이 외면받는 동안 멀리서 온 작은 나라의 도시락이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이야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부끄러움과 존경이 뒤섞인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은 우리의 실패에서 왔고 존경은 그들의 진심에서 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김치 하나로만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새벽 4시의 따뜻한 주방과 선수들의 환한 미소를 먼저 떠올립니다. 한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이 작은 도시락 하나로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조직위는 뒤늦게 식단을 보강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계란과 고기를 긴급히 늘리고 선수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습은 처음부터 제대로 했더라면 필요 없었을 일이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식가들이 모여 만든 식탁이 정작 가장 단순한 진실 하나를 놓쳐 그 지경에 이른 겁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시스템도 가장 기본을 놓치면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 기본이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 한 가지 마음. 우리는 그것을 잊었고 한국은 그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차이는 거기서 갈렸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저는 다시 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낯익은 조리대 앞에 서니 마치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토마 르페부르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칼을 잡고 같은 불 앞에 섰지만 그것을 대하는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접시를 내보내기 전에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음식을 먹을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지금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이 한 끼가 그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는가? 그 질문들이 제 요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평론가를 위해 요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음식을 먹을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요리합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낸 손님에게는 속을 편하게 해줄 요리를, 축하할 일이 있는 손님에게는 함께 기뻐할 요리를 내놓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가 제 주방의 공기를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정성껏 접시를 꾸미고 소스의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화려함이 아니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저는 그 작은 주방에서 본 새벽 4시의 풍경을 떠올립니다. 불 켜진 창, 분주한 손길, 따뜻한 김이 오르던 솥, 그리고 게시판에 빼곡히 붙어있던 서툰 글씨의 손편지들. 그 장면은 제 평생 잊지 못할 한 폭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미슐랭의 어떤 화려한 요리보다도 그 풍경이 제게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없고 값비싼 식기도 없었지만 그곳에는 사람을 향한 가장 순수한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짜 미식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김영준 조리장과 가끔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선수들의 밥을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칼을 잡으면서요. 언젠가 그에게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아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저 허허 웃으며 선수들이 잘 먹어주어 다행이었다고만 답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저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자랑할 일도 떠벌릴 일도 아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헌신이라는 것을. 저는 요즘도 가끔 그 며칠을 떠올리며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만약 제가 그 새벽에 퐁텐블로로 향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우물안 개구리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프랑스 요리만이 최고라 믿으며 다른 나라의 음식을 깔보면서요. 그 작은 도시락이 평생 굳어있던 제 편견을 깨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면 누군가는 그저 도시락 하나에 무슨 그런 거창한 의미를 두느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25년 경력의 프랑스 셰프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는 마음이 담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마음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아무리 비싼 재료를 쓰고 아무리 화려하게 차려도 먹는 사람을 향한 진심이 빠지면 그 음식은 공허합니다. 반대로 소박한 도시락 하나라도 진심이 담기면 그것은 누군가의 인생을 떠받치는 힘이 됩니다. 화려한 명성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미식국가 앞에서 증명해 보인 것은 단지 도시락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끝까지 생각하는 마음의 힘이었습니다. 조리사 15명, 2톤의 식재료, 매일 3시간의 배송. 숫자만 보면 작은 살림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600톤의 거대한 식탁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떠벌리지 않아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저는 그 마음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지금도 그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어딘가의 주방에서는 자기가 먹을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가 먹을 음식을 위해 새벽부터 불을 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결국 세상을 따뜻하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박수받는 사람들 뒤에는 늘 그들을 묵묵히 먹이고 돌보는 손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손길의 무게를 압니다. 진짜 환대는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이 아니라 바로 그 따뜻한 손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실을 미식의 나라 프랑스가 아니라 멀리서 온 작은 나라의 도시락에서 배웠습니다. 그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없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잊고 있던 요리의 첫 마음을 다시 찾았으니까요. 평생 자존심으로 굳어있던 제 가슴 한구석이 그 따뜻한 도시락 덕분에 비로소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이제 저는 어디서든 당당하게 말합니다. 제 인생을 바꾼 스승은 미슐랭 레스토랑이 아니라 파리 외곽의 작은 한국 주방이었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